안녕하십니까, 고역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3월 교육청 모의고사 맨 마지막 지문입니다. 31번부터 34번에 있는 김원의 무기질 청년이라는 소설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뒤쪽에 마찬가지로 보기가 있으니까 보기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무기질 청년은 일종의 액자 소설로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와 번갈아가며 서술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좋습니다. 액자식 구성. 자, 이때 내부 이야기는 외부 이야기에 나가 제시한 이만집의 일기로, 이만집의 일기야. 요게 지금 내부 이야기. 외부 이야기는 주로 내부 이야기 인물에 대한 사건에 나가 제시한, 여기서 나가 제시한 이만집의 일기가 내부 이야기고, 그 다음에 주로 내부 이야기의 인물들과 사건에 대해 외부 이야기에 나가 제시하는 소감과 비평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자, 이런 중층 구조를 통해서 요 두 개가 유사한 시각을 드러내기도 하고 상이한 시각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해석을 덧붙여서 이를 높이고 있대. 자, 그러면 이게 내부 이야기, 내부 이야기로 나뉘니까 아무래도 그거 주의하면서 읽어보셔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 지문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가겠습니다. 앞부분 주어가 붙어 있네요. 나는 우연히 남의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온다. 자, 우연히 나는 남의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 안에는 대학원생 이만집이 쓴 내 젊은 날의 비망록이란 제목의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 일기를 읽는다. 이거 훔쳐서 읽는 거네. 웃긴 놈이네 이거. 그죠? 요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게 왜 화가 되는 거니까 그 일기가 시작되는 여기는 내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는 이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냐면 이만집의 아버지입니다. 자, 이만집이 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는 이만집이 되겠죠.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어려있는 것을 보고 나는 단숨에 염색 공장에 찾아온 사연을 쏟아넣기 시작했다. 경집 형이 사고를 냈어요. 자, 형이 사고를 냈대. 차 사고를 냈다는 거야. 자, 요게 지금 안에 들어있는 사건이었어. 피해자 쪽에서 오주 진단을 끊어와서 울러대고 있어요. 타이어 뿌려고 하는데 미적거리다가 구석으로 떨어질까봐 걱정들 하고 있어요. 셋째 형이 판사로 있는 동창생을 만나 손을 써보겠다고 하는데 어째 불안해요. 아버지께서는 그냥 제가 알리러 왔어요. 너무 걱정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아버지는 내 말을 듣기 전에 천천히 발길을 돌렸다. 쪽문에 들어서는 아버지의 발길이 도살장을 향하는 소처럼 뭉그적거렸고, 돌처럼 각이진 당신의 등은 무태 올라와 무사람들의 시선 속에 죽음을 앞둔 거북의 딱딱한 시선 속에 딱딱한 등껍질을 닮아 있었다. 자, 등껍질을 닮아 있었대. 자, 여기서 이제 아버지 알 수 있어. 아버지가 지금 어떤 걸 보여주고 있냐면 몫이 아버지의 절망감도 알 수 있지만 아들이 지금 사고 쳐서 감옥에 가게 되겠다는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 몹시 무기력하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무기력하다는 것도 알겠어. 그 다음 이어갑니다. 아버지는 큰아버지처럼 농사나 지어야 할 사람이다. 공연히 상업학교까지 나와서 평생을 그르쳤다. 아버지의 경우 학력이란 전혀 무용지물이었다. 오히려 교육을 안 받았던 것만 못했다. 반풍수 집안 망친다는 속담이 있지만, 자, 여기서 반풍수 집안 망친다라는 말은 다른 속담으로 바꾸자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똑같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하고 똑같은 거야. 자, 뜻이 뭐냐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반풍수 집안 망친다는 속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많이 배울수록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각자의 양심이 한 시대의 질주와 얼마나 발빠르게 보조를 맞추니 하는 것은 우리의 날라리 학력에서 곧장 드러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양심이 있는데 그게 여기서 시대의 질주와 얼마나 발빠르게 보조를 맞추냐 하는 것은 날라리 학력에서 곧잘 드러난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시대와 맞춘다는 건 양심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시대에 따라 양심이 변한다는 얘기죠. 즉 학력이 높을수록 양심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않아요. 곧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그대의 양심을 찾기 힘들어지는 것만 봐도 그렇다. 살이 너무 쪄서 양심이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살이란 결국 적당주의에 탈을 쓰고 병든 그것도 중증인 이 사회에 부안해동하는 능력 그 자체일 테지만, 그러니까 결국 이 사회에 부안해동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에 양심을 버리고 현실에 순응하는 삶인 거야. 현실에 순응하는 삶이 되겠어. 그 자체일 테지만, 그러니까 결국에 열심히 많이 배우면 양심을 버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나 이래 선우책을 딱딱 부러지게 따지고 나서 횡하니 엉덩이를 털고 일어서는 셋째 형보다도,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게 낫다고 생각했어. 오히려 양심을 지켜서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양심을 지키는 것도 맞긴 한데, 근데 이 셋째 형은 보면 선우책을 딱딱 부러지게 따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계산적이고 냉정한 모습이겠죠. 그죠? 이렇게 계산적이고 냉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 셋째 형은, 이런 성격을 가진 셋째 형보다는 아버지의 난감한 뒷모습이 내겐 훨씬 인간적으로 돋보였다. 그러니까 많이 배워서 양심을 지키지 않고 현실 순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완전히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셋째 형보다는 오히려 아버지에게 조금 더 인간적으로 돋보였다는 거야. 한참이나 외등 불빛을 받으며 서 있다가 나는 단호한 뒷걸음을 돌렸다. 밤색 바지와 머리통이 작은 박씨는 어느 쥐구멍이나 사라졌는지 이미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와 나는 서로를 측은하게 생각하며 헤어진 셈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차라리 아버지가 형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아버지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많이 배워서 양심을 버리더라도 현실에 맞춰서 현실 수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맞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형보다는 아버지가 낫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아버지는 어떤 일에도 속수무책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마음을 안다. 여기서 이제 당신의 마음이란 것은, 당신의 마음이란 건 어떤 마음이냐? 아들의 장래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내색도 자제하는 당신의 마음 속에서 알고 있을 낭패감, 그리고 당신의 무능력에 대한 막심한 자기감을 외부에서 무작정 들이대는 어떤 물리적인 힘에도 속수무책으로 풍뎅이처럼 죽은 신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양반, 어떤 신고나 불행도 심지어 굶주림까지도 말없이 수행해버리는 늙은이를 나는 오늘 새삼 목격 확인한 셈이다. 아버지도 무능하지만 나도 얼마나 무력한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데, 여기서 어떤 일에도 속수무책이라는 건 결국 무기력한 삶이고, 그 무기력한 삶에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야. 즉 아들의 장래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내색도 자제하는 이런 낭패감,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자괴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것도, 모든 것도 다 말없이 수용해버리는 마음, 이런 당신의 마음을 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뭐 하고 있냐면, 자기와의, 아버지와 자신과의, 아버지와 자신 간의 동질감을 느껴가고 있다. 이해가 됐죠? 아버지에 대한 사무치는 애증으로 나는 오늘 참담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뜻밖에도 부정과 그것에 적이 있는, 여기서 부정은 아버지를 사랑한 마음, 적이는 싫어하는 마음, 백지한장 아니라는 것, 아니 손바닥과 손등 관계라는 것을 확인한 하루였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사랑이 동시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됐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실망감과 그 다음에 그런 아버지에 대한 나의 연민, 사랑, 이런 마음이 동시에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대. 여기까지가 내화야. 그리고 다시 외화로 돌아옵니다. 이만집의 어머니는 일찍 타계하신 것 같다. 이건 지금 누구냐면 외화의 나의 추측이야. 이때 나는 이만집의 외화의 화자입니다. 그의 비망록 어느 구석에도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없다.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은 대체로 푸석한 빵껍질같이 정서가 꽤나 삭막한 법이지만 이만집은 제법 다혈질이랄까 아직도 눈물이 마르지 않은 듯하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없는 사람치고는 감정이 풍부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건 결국 이만집에 대한 평가를 해주고 있어. 평가를 해주고 있어. 몹시 감정적이다는 평가를 해주고 있어. 이만집의 아버지는 상당히 흥미를 유발하는 인물임이 틀림없다. 남다른 결박증으로 인해 모두 어떤 부정적인 사건에 연루되어 혼자 죄를 뒤집어쓰고 공무원직에서 파면당한 양반인 것 같다. 늘 피해의식에 시달리나 속마음은 멀쩡하고 내가 보기엔 이만집의 맏형, 그 고서를 뒤적인다는 곰팡이 냄새나는 인물과 동류양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버지는 이런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야. 아버지의 모든 이런 사람. 그러면 이건 결국에 무슨 얘기라는 거냐면 몹시 무기력하지만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겠지. 남의 죄도 뒤집어 쓸 정도로 얘 속마음도 멀쩡하고 그들은 분명히 한 시대 또 한 사회 환경의 어정쩡한 부산물일 텐데 이상하게도 그들에게는 가해자의 시대의 냄새를 맡을 수 없다. 그러니까 시대는 부정적이란 거 알겠지요? 한 시대에 너무 밀착되었던가 또는 그것과 꾸준히 호흡을 같이 했던가 어느 날 백신을 당하면 그것과 매정하게 등을 지고도 이럭저럭 살아내는 모양이었다. 그들에서 이 시대와 무관하다는 표정만 짓는다. 아무튼 무능하기 짝이 없으나 법시도 살 피해자들이고 워낙 무기력하기 때문에 해를 끼칠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해를 끼칠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서술자의 평가가 있어요. 자, 어쩌면 생래부터 착한 심성으로 고생을 낙을 삼고 살 양반으로 점유된 것 같다. 그러니까 착한 심정을 가지면 고생하게 돼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자, 그러나 주위의 사회적 환경이 곧 세파가 그들을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자격 상실자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이러한 부정적인 현실이 여기는 세파가 그들을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자격 상실자로 만들어 버렸다는 이 말은 결국 이러한 부정적 현실에 의해 선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야. 피해를 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양심 없이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양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낫겠지. 그래서 그렇긴 해도 그들의 속물은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가끔씩 만날 수 있으며 여기서 그들은 속물이 아니고 가끔씩 만날 수 있으며 이런 답답한 위인들야말로 사회를 사회답도록 굴러가는 길라잡이인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결국에는 무능해 보이지만 또 이런 선한 사람들이 어디를 세상을 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무기질이라고 부른 거야. 그래서 제목 무기질 청년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다시 외화. 자, 그러면 이제 중약 이후에 자, 여기 중약 이후 여기는 이제 다시 또 이제 외가 되겠죠. 내화가 되겠지. 내화. 큰형집을 모두 함께 나오려고 했을 때 셋째 영수라는 셋째 영수도 별로 부정적이야. 이게 지금 셋째 혀적인 비슷한 애들이니까. 제 딸의 애교를 부리며 한다는 소리가 또 내 부하를 긁어놓았다. 선물까지 받아 우쭐대고도 싶어 공연히 점잖게 있는 사람의 심사를 건드려 양양이를 부르려는 속셈이었을 터이다. 도리면 언제 취직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어디다 쓸 거예요? 아직 연애를 못 해봐서 돈 벌기는 쉽나 봐요. 그렇죠.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 그래. 지금 여기는 이 동생, 그러니까 그 동생의 비꼬아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야. 비꼬아서 비판하고 있어요. 자, 이에 나는 하는 수 없이 말 같자는 말에 응했다. 연애하고 취직하면 돈이 중요한 줄 알게 될 거라는 소리로 들리는데요. 근데 돌대가리인 내가 보기에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만이 그걸 쫓을 권리가 있다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도무지 좋고 나쁨을 분별할 수 없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공부나 슬슬 더 해볼까 어쩔까 싶어요. 알았다. 나는 너희 내외가 잘 봐. 너희 내외나 돈을 많이 좋아해서 호의호식하며 너희를 닮은 세대가리 후세나 잘 키우고 평생도록 집값으로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 안에는 결국 지금 셋째 형 내외
셋째 형 내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들어있고, 그건 결국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물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만집의 셋째 형처럼, 자, 뛰어서 나왔어요. 다시 외화로 갑니다. 셋째 형처럼 영리한 형제가 집안에 하나쯤은 있어 가문을 덩실하게 살려주면 좋겠는데, 이 셋째 형이란 위인은 처가되게 그리운 것이 없이 자기 눈앞에 펼쳐진 세상을 야금야금 핥아내는 이른바 출세지향적인 인물인 것 같다. 아무튼 흥미있는 위인이고 재밌는 세상살이인데, 아무튼 흥미있고 위인인데 재밌는 세상살이인데, 사람들마다 사고를 획일할 수 없듯이 사람들마다 재주와 처세술도 이렇게 다양화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 약간 비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공평이 성평의 질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없다면 누구나 다 이렇게 공부를 할 건가라는 이 말 안에는 결국 불공정한 부정적인 현실, 이러한 부정적인 현실 인식을 밑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구절은 이런 거야.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 셋째 형 같은 사람도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주인공 나와 다르게 셋째 형과 같은 인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부정적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거야. 부정적인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왜냐하면 현실이 부정적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만약 공정한 세상이었으면 형 같은 사람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현실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주인공과 나가 생각이 비슷한 거죠. 자, 그럼 옆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이만집은 아버지 양력이 아버지의 삶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자, 기여한다고 생각했는데 기여한 적 없죠? 2번. 아버지는 이만집에게 경집의 형의 장래에 대한 걱정을 토로한 적 없어. 삼켰지. 공무원직을 계속해서 한 적 없고, 그 다음에 더 유능하다고 여긴 적 없습니다. 자, 그래서 31번의 정답은 5번. 알리게 찾아간 거 맞죠? 32번. 기여에서 미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 앞쪽에 봤더니 양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거니까 이건 속물적인 태도 비판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버지를 아버지를 그렇게 비유했으니까 요거는 무기를 간 사람 비유한 거 맞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인식 변화를 태어나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동질감을 느끼기 시작했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요.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예상하며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 적 없습니다. 야, 도련님 뭐가 될래요? 이게 뭐 현실적 대안이 되겠어? 냉소를 마치 비꼬아서 비판하는 거니까. 여기는 비망록은 결국 이만집의 삶을 통해서 부정적 현실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 34번. A가 아버지를 이해하고 측은하게 생각하는 것과 관련하여 B는 A에 대해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고, 맞지요? 눈물이 마르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측은하게 생각하고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 셋째 형이 돈 많아 좋아하는 것과 관련하여 셋째 형에 대해서 이걸 재주와 처세술을 산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까지 맞아. 여기까지 맞아요. 이런 재주와 처세술인데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좀 다른 문제니까. 아버지를 어떤 이런 속수무책인 사람을 평가하지만 B는 그 아버지가 결국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이렇게 무기질. 그래서 3번도 맞아. 4번. 자신에게 어느 구석에도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건 피해의식에 시달린다. 이건 전혀 상관이 없잖아. 두 개 연결이 안 되는데 정답은 4번. 5번의 아버지를 어떤 식으로 불행도 심지어 굶주림까지 마르시 수행한다고 말한 것과 이것이 결국에 생례로부터 착한 심정 고생을 낙을 삼는 양반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요거 연결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건 연결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 작품은 그래서 현실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인물을 나누어서 좀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뒤에 선택 과목 해설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열심히 정리하시고 선택 과목으로 다시 뵐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